손익은 송견의 셋째 아들로 손책과 송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래고 과감하여 손책과 닮았기 때문에 전략에 따르면 손책이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자 본래 장서 등은 송건이 아닌 손익을 손책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손책이 송건을 자신의 후임으로 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손익은 손책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닮았기에 성질이 급하고 너그럽지 못하여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마음의 통쾌함만 추구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주치에게 항상 혼났다고 합니다. 회의 전록에 따르면 손책이 강동을 평정할 때 많은 영웅 호걸들을 죽였으나 송원이라는 인물의 명성은 그 중에서도 매우 뛰어났기에 손책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송건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송원의 부하였던 규람과 대원은 산속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은거를 했는데 나중에 단양태수가 된 손익은 쿨하게 규람과 대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예로서 대하며 초빙하였기에 규람과 대원은 손익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익은 그들을 부하로 삼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규람을 대도독으로 삼아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고 대원을 군승으로 삼아 중용하며 자신의 배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합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익은 어리석게도 규람과 대원에게 큰 고난을 줘 자신의 곁에 두면서도 그들을 심하게 갈궜기 때문에 규람과 대원은 항상 손익에게 복수할 날만을 꿈꾸고 살았다 합니다. 그러다 마침 송건이 외부로 원정을 나서게 되었고 이에 규람과 대원은 친하게 지냈던 변홍이라는 인물과 함께 손익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손익은 여러 현령들과 만나 연애를 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익의 부인인 서씨가 점을 잘 쳤기에 손익은 그녀에게 내일 연애를 열 생각인데 괜찮은지 점을 쳐보시오 라고 말했고 이에 서씨는 점을 쳐보고는 점괘가 안 좋습니다. 다른 날을 선택하시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손익은 서씨의 말을 듣지 않고 연애를 열어버렸고 술에 취한 채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던 칼도 없이 빈손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결국 손익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변홍 등에게 기습을 당해 칼에 찔려 사망하니 이때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그 누구도 손익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며 소란이 일어난 사이에 변홍 등은 산으로 도망쳤다 합니다. 손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서씨는 암살자들에게 현상수배를 걸어 그들을 잡으려 하였는데 규람과 대원이 갑자기 변홍의 목을 들고 나타나서는 모든 것이 변홍의 짓이라고 말하며 사태는 진압되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익을 죽인 암살자들의 배후에 규람과 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군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나가 찾아와 규람과 대원을 꾸짖으며 그들이 맡은 바를 다하지 못해 간악한 자들이 병고를 일으켰다고 질책하며 사태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규람과 대원은 논의를 하여 소나는 손익과 소원한 관계인데도 우리들을 이토록 꾸짖으니 만약 송건이 원정에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손익에 이어 소나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 조조의 사람인 양주자사 유복을 맞이하여 영양에 주둔하게 한 뒤 단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규람은 대놓고 반란을 저지른 다음 본색을 드러내며 서씨를 차지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서씨는 두려웠지만 임기응변을 발휘해 금음이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다음에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는데 당시 금음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규람은 이를 허락하고는 물러납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서씨는 곧바로 손익의 신복이었던 송고와 부영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어 규람이 이미 남편의 비첩들을 체포해갔고 또한 저도 범하려 하기에 겉으로는 허락하는 척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난심시켜 화를 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토벌하려 하니 원컨대 두 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송고와 부용은 울면서 우리들은 손익님의 은혜를 받은 몸으로 그 즉시 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고받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 계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니 왜 우리가 감히 부인의 명을 거절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송고와 부용은 손익을 따르던 사람 20여 명을 불러 모아 서씨의 뜻을 전하며 같이 맹세를 하고는 규람과 태원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금음이 되자 서씨는 제사를 지냈고 복을 마치자 소복을 벗고 훈양으로 목욕을 한 뒤에 다른 방에 들어가 편안히 미소를 짓고 기뻐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슬퍼하면서도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합니다. 그리고 규람은 몰래 이를 엿보고 있었는데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서씨가 자신을 부르자 싱글벙글하면서 홀로 서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서씨가 두 사람은 나오시오. 라고 크게 외치니 노비로 변장하고 있었던 송고와 부용이 곧바로 달려나와 규람을 죽였고 또 다른 일행들도 계획된 대로 태원을 죽이는데 성공했다 합니다. 그래서 서씨는 다시 상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규람과 태원의 머리를 손익의 묘에 바치며 제사를 지냈기에 규람과 태원을 따르던 병사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후 원정에서 신속히 돌아온 송건은 규람과 태원을 따르던 잔당들을 모조리 죽였고 송고와 부용에게는 관직을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금과 비단을 주는 보상을 내렸다 합니다. 손익은 죽기 전 서씨와의 사이에서 손송이라는 아들을 얻었기에 다행히 대가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록에 따르면 손송도 아버지인 손익을 닮아 인싸 스타일이었는지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재물을 가볍게 여겨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손송은 육손과 함께 파구를 지키다가 작은 실수를 저질러 육손에게 꾸짖음을 들었는데 손송은 동심은 표정을 하며 육손을 대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육손은 나중에 손송의 기분이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찾아가 분께선 잘못 들으시고 천하다 여기지 않으시며 자주 저를 찾아오시기에 그 뜻을 받아들여 진언을 올렸으나 곧 낯빛이 변하셨으니 어찌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손송은 웃으며 내가 스스로 일을 처리함에 미숙하여 이것에 화가 난 것이지 어찌 원망함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손송은 황룡 3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때 제갈량은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내어 손송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뜬금없이 총나라에 있던 제갈량이 손송의 죽음을 애도한 이유는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교가 제갈량의 양자로 들어간 뒤 손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갈량에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손익 서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